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측근들이 검찰의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될 전망입니다. 이른바 사법방해 행동과 관련해서 검찰이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이것이 주요 혐의는 아니겠습니다만 향후에 있을지 모를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를 가르는데 검찰이 중요한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라는 법조계 분석도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박찬대 최고위원과 천준호 의원이 검찰에 의해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법방해 혐의를 검찰이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60분. 오늘 동아일보가 이면에 쓰고 있습니다. 정부가 삼중수소 농도 1시간마다 확인하겠다 밝혔습니다. 방류 현장 IAEA와 한 라인으로 철통같이 지켜보겠다라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잠시 후에 이 분야 전문가 모닝콜로 전화해서 과연 이 삼중수소 안전한지 회 먹어도 되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이어 중앙일보 일면 기사 함께 보시죠. 라임 사태 직전에 민주당의 4선 의원인 김상희 의원은 2억을 돌려받았다라는 것이 드러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른바 불법 정황 금감원이 발표한 건데 다른 일반 국민들은 큰 손실을 입었는데 민주당의 주요 국회의원은 2억을 돌려받았다. 심상치 않다라는 건데 김 의원은 반박하고 있습니다만 잠시 후에 상세한 정황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3차 한겨레 신문 6면입니다. 북한이 두 번째 정찰 위성 발사도 실패했습니다. 번번이 실패입니다. 10월 중에 또 쏘겠다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꾸 실패하는데 왜 쏩니까? 그걸로 인민들 식량 공급하는 게 훨씬 이득일 것 같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3차도 실패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엔딩. 경향신문 13면 기사입니다. 예상 밖의 반란, 예상된 죽음으로 엔딩됐다라는 경향신문의 기사 제목이 흥미롭습니다. 프리고진 비행기 추락으로 사망했는데 그의 죽음을 둘러싸고 석연치 않은 의혹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보기관들은 당연히 푸틴 명령이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 국민의힘의 지도부입니다. 김병민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돌직구 좌장 서울시 부시장을 역임한 김영주 의원, 그리고 민주당의 젊은 피 성치훈 정책위 부의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법방해, 누군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을 막고 있다. 검찰은 최근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보다 못한 재판부가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서 재판을 진행시키기도 했었습니다. 이 사법방해,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들을 부를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박찬대, 천준호 두 명의 측근이 소환 통보받았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가 검찰이 요구했던 30일도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그때 바쁘다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검찰 출석 통보에 대해서 한마디만 좀 부탁드릴게요. 2년 동안 수사했다면서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하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어떻게 공소장이 한 달 반 만에 돈을 준 사람, 또 받은 사람, 받은 장소, 날짜, 그 경위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정말 소설을 쓰고 있는데 국가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고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30에 나가실 생각은 있으신 건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에는 일정상 도저히 제가 그렇게 시간을 내기 어렵습니다.
30일에는 못 간다. 이재명 대표와 검찰의 소환 일정이 조율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김명민 최고위원님, 예. 이 대표가 30일에 많이 바쁜가 봐요. 네, 대한민국 국민이 이재명 대표처럼 검찰이 소환 날짜 통보했는데 그날은 내가 바빠서 못 갑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될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소환 조사 요구가 오니까 바로 뭐라고 첫 번째 반응이 나왔냐면 내일 가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이른바 자기 소풍 가듯이 마음껏 주무를 수 있다고 하는 착각들, 이게 오히려 제1야당 대표가 갖고 있는 국회 의석을 활용한 갑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 소환 조사되는 날 연단에 서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100번이라도 부르면 언제든지 소환 조사에 응하겠다. 그리고 예.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하면 제 발로 걸어서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말과 행동들이 바뀌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제기되고 있는 여러 혐의들 때문에 피의자로 전환이 된 신분이고 여기에 따라 검찰이 소환 조사에 통보한 만큼 조속하게 일정을 조정해서 본인이 약속했던 것처럼 소환 조사에 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물론 이 대표 주변에서는 이 대표가 다음 주는 진짜 바쁘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검찰이 사법방해 의혹으로 이재명 대표의 비서실장과 최측근 최고위원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이화영 재판 공전 사태에 대해서 검찰은 고의적인 방해 행위 여부를 조사 중인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근 조폭 영화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화영 전 부지사 아내와 통화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죠. 얼굴도 모른다, 나한테 왜 이러냐라고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듯 했지만 결국 통화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와 가까운 최측근을 직접 접촉한 것으로도 알려진 인물입니다. 천준호 비서실장은 이재명 대표의 오랜 비서실장이니만큼 이 사법방해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인지하거나 지시한 거나 여부를 검찰은 물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명의 소환이 통보됐습니다. 자,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예. 박찬대 최고위원, 천준호 비서실장 불러서 검찰이 뭐 묻습니까? 일단 이제 사법방해라는 죄는 우리나라는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제 프랑스 같은 곳에 있는데 그 나라들에서는 사법방해를 굉장히 엄하게 다스립니다. 그 경우에 따라서는 원래의 죄명보다도 사법방해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뭐 징역 5년, 10년 이렇게까지 선고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법방해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 이것은 사실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을 번복했다. 즉 네. 방북 대납 비용과 관련해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에게 사전 보고했다. 이 내용이 나오면서 이제 민주당은 완전 불이 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시그널이 어떻게 되냐면 박찬대 의원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몇십 년 지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과 통화를 해요. 박찬대 최고위원이 이화영 부지사 부인과 통화하고 나서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이 해광 변호인을 사임하는 사임서가 그렇죠. 제출됐죠. 그러면서 이제 법정에 난장판이 된 거고, 그다음에 친명계로 분류할 수 있는 변호사가 와서 또 법정에서 완전히 법정이 완전 파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옥중서신을 내고요. 그다음에 사임이냐 아니냐 하다가 재판이 한 3번 정도 파행됐지 않습니까? 다음 재판도 제가 볼 때는 계속 가기는 어렵다고 봐요. 그러면 이것은 뭔가 조직적인 것이 있다고 봐요. 근데 그 시발점이 박찬대 의원이 민주당이 돕겠다라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지인에게 말한 것이 이제 시발점이라고 지금 검찰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이제 수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박찬대 의원이 단독적으로 그랬겠냐? 그건 이재명 대표의 지시랄지 묵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밑에서 이제 비서실장하고 있는 이제 천준호 예. 의원을 이제 불러서 이제 조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죠. 왜냐하면 만약 노골적으로 증거에 대해서 개입을 했다고 한다면 증거 인멸 교사 또는 증언에 대해서 유증 교사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설사 그 범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조직적으로 민주당 의원과 주위 사람을 동원해서 예. 자기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 뭔가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이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것이 명시적으로 되는 거예요. 구속 여부를 가를 때 재판부에게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네. 김영주 의원님. 네. 애초에 박찬대 최고위원이 이화영 전 부지사 측근을 만나서 민주당이 돕겠다라고 발언했던 것 자체가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의아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이재명 대표는 당시 경기도지사였지만
전혀 모르고 있었다. 쌍방울과 이화영 전 부지사의 뭐 법인카드랄지 대북송금 소설이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시 경기도지사와도 관련이 없고 이재명 대표 주장대로라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어찌 보면 개인 일탈일 수도 있겠는데 그걸 왜 지금 민주당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는지 민주당 내부에서도 부적절하다 뭐 이런 지적도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래 사건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보면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당에 오기 전에 예. 있었던 일이고 따라서 현재 당의 지도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굳이 개입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고 다만 이제 그렇다면 지금 현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온정주의거나 예. 당에서 기본적으로는 어떤 이재명 대표가 그 정당하게 말하자면 대표직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돕는다 할 수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좀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정교사죄로 수사를 해야지 사법방해로 수사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나라의 공판 중심주의라고 하는 측면에서 맞지 않다. 이 사람들이 증거인멸을 말하자면 이화영 부지사나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에게 예를 들면 유도했다든지 이런 혐의를 가지고 정확하게 불러들여서 조사를 해야지 사법방해라고 하는 부분은 애매모호하다. 우리 사회의 현실적 근거라든지 그 용어로서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한동훈 장관도 계속 사법방해를 얘기하는데 그 부분은 판사의 고유 권한이라고 판사가 봤을 때 당신네들을 일부러 재판 연기하는 거 아니냐. 그랬을 때 더 강하게 이화영 재판에 불리하거나 이재명 재판에 불리하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예. 또 그런 부분에 대하여 사법부가 실제 위정교사다라고 하는 끈을 가지고 수사를 해야지. 그런 정당성을 가지는 거지. 막연하게 그 당에서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하고 전화하는 게 죄입니까? 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구분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성취훈 정책위 부의장. 만약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검찰 진술대로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가 다 됐다면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이 움직이는 게 이해가 될 텐데 이재명 대표는 보고받지 않았다는 입장인데 이 대표의 측근들이 나서서 이화영 전 부지사를 왜 돕습니까? 결국 이 모든 행동들이 저는 회유와 압박을 둘러싼 양측의 삽박싸움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라고 봅니다. 이 회유와 압박의 삽박싸움이 뭐냐? 검찰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이재명 대표 측 민주당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와 압박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민주당 측에서는 반대로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와 압박을 해서 지금 진술을 번복시켰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회유와 압박의 삽박싸움을 하는 이유는 결국 9월에 있을지 모르고 또 10월에 있을지 모르는 검찰의 체포동의안 발부 이거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재판부의 영장 실시 심사에 들어갈 양측의 명분 쌓기다.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 측 또 민주당 측 입장에서는 뭐 회기를 단축한다던가 뭐 빨리 나가겠다 24일 날 출석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난 도저히 우려가 없다. 그리고 이 재판을 지연시킨다고 자꾸 검찰이 주장하는데 재판을 지연시켜서 회유와 압박을 시도하려는 의도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구속영장의 두 번째 사유인 뭐 증거인멸에 우려가 없다는 것을 명분을 쌓기 위해 하고 있는 것이고 검찰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재명 측과 민주당 측이 뭔가 증거인멸을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며칠 전에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증언 조작과 증인 회유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거 샅샅이 수사를 하겠다고 검찰이 밝힌 것부터가 지금 양측이 결국 이 재판부의 구속영장 영장 실질 심사를 향한 서로 명분 쌓기를 하고 있는 다 그 과정 속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 가운데 재판 기록 유출 혐의로 현근택 변호사가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앞서 봤던 이 사법방해 의혹과 별도로 재판 기록 유출 혐의도 있어요. 이재명 대표 이화영 뇌물수수 사건 재판에 증인 신문 조서 일부를 게시한 적이 있었죠. 이거 누가 줬냐? 라고 했을 때 현근택 변호사가 지목됐습니다. 뇌물사건 변호인단 현근택 변호사에게, 현근택 변호사가 이 대표에게 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다 일종의 어떤 정상적인 수사와 재판 과정을 이재명 대표 측이 보고받고 방해하는 것 아니냐라고 검찰은 보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장관과 민주당 인사들이 이 화투 논란을 이틀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방탄이라고 민주당을 공격하고
가결되면 민주당이 분열됐다는 정치적 타격을 주려는 그야말로 바둑에서 말하는 꽃놀이패를 만들려는 의도임을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에게는 이재명 의원의 범죄 혐의 수사가 패만 잘 뜨면 이길 수 있는 게임 같은 거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성남 시민에게 큰 피해를 준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그 꽃놀이패는 화투가 아니라 바둑의 정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자주 발끈하시는데 이제 발끈할 때는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정확히 이해를 한 다음에 하는 게 좋겠다. 기본적으로 이제 국무위원은 여러 번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박강원 원내대표가 했던 꽃놀이패는 화투가 아닌 바둑 용어다. 좀 말을 알아듣고 발끈해라라는 이소영 의원의 이어진 논란이었습니다. 한 장관이 이거를 못 알아듣고 저렇게 말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김병임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네, 한동훈 장관은 어렸을 때부터 바둑을 꽤나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적으로 바둑에 대한 용어를 바둑도 잘해요, 한 장관은? 그러니까 못하는 게 없네. 못하는 게 없어. 그래서 그 용어를 몰랐던 것이 아니라 예. 이렇게 좀 고급스러운 바둑의 용어로서 표현하기에는 민주당이 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 이게 좀 화투판에서의 행동과 무엇이 다르냐. 예. 그러니까 패만 잘 뜨면 이길 수 있는 이른바 화투 게임처럼 보고 있다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여러 가지 꼼수들이 난무한다 이런 얘기하는 부분들이 저는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화투 게임이라고 표현했던 그 대목을 보게 되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결국 이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올라오게 될 텐데 여기서 표결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에 따라서 방탄이 되면 막을 수 있는 거고 방탄이 무너지면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사법적 단죄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는 도박 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 아닙니까?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서 실질적인 구속 여부들을 가를 수 있는 법적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국회의 의석을 가지고 막아세우려고 하니 한동훈 장관이 저 같은 표현을 쓰고 얘기를 하더라도 실질적인 민주당 이재명 지도부가 하고 있는 행동에서 딱히 반박할 만한 내용들이 없으니까 용어가 바둑 용어네, 화투 용어네 이런 내용들을 갖고 지엽적인 시비를 거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뭐 중학교 때부터 바둑 기원에 다녔다. 그래서 실력은 한 5급 정도 된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맞습니까? 저도 전해 들은 얘기고요. 예. 뭐 실질적으로 바둑 들고 이런 내용들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기원에 다니면서 바둑을 배우는 젊은 학생들이 꽤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없는 내용들을 꾸며서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소영 의원은 한동훈 장관이 이 바둑을 잘 둔다라는 사실을 모르고서 바둑 용어를 모른다라고 논평을 한 셈이 됐군요. 그러니까 이소영 의원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한동훈 장관을 한번 비틀어서 여기에 대한 정치적 메시지를 내고 싶었던 것 같은데 다시금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바둑 용어인지 화투 용어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사법방해를 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의 아내랑 당시 박찬대 최고위원이 예. 난 얼굴도 모르는 사이다 얘기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화 통화했던 사실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에 관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본질에 관한 설명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명이 전혀 되지 않으니까 그런 용어에 집착한 다소 좀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변명들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이 논란의 본질은 지금 이 판이 재판이 이상하게 지연되고 아내가 방청 속에서 고성을 지르고 변호인단이 결국 사표를 내는 이 이상한 작금의 상황이 이게 바둑판이냐 화투판이냐 뭐 이런 논란으로도 비춰지는데 김영주 의원님 네. 바둑판에 가깝다고 보세요? 아니면 화투판에 가깝다고 보세요? 글쎄 바둑판은 좀 더 정적이고 네. 화투판이 훨씬 역설적이죠. 역동적이죠 화투판이. 예, 눈에 보이니까 예. 역동적이죠. 꽃놀이패라고 느껴질 때 가시적으로는 굉장히 그 화투에 꽃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아름다운 꽃들 많죠. 꽃들이 화투에 많기 때문에 일견 느껴지기에는 화투판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뭐 역동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뭐 용어에 대한 해석보다는 뭐 그런 뭐 바둑판이다 화투판이다 이런 판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실제로 보면 그것을 논하고 있는 우리도 상당히 참 좀 작아진다 그런 느낌을 같이 받게 되네요. 한동훈 장관이 여기에 또 대꾸했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꽃놀이패 발언, 해당 용어가 바둑 용어인지를 알지만 민주당 행태를 비유하기에 바둑은 너무 고급이고 화투가 어울린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는 보도가 조금 전에 떴습니다. 법무부 관계자가 얘기했는데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직원들에게 내가 어렸을 때부터 기원을 다녀서 5급 정도 된다. 맞잖아요, 5급. 민주당 행태를 빗대기에 바둑은 너무 고급이고 화투가 어울린다 생각해서 그렇게 말한 거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김영주 의원은 지금 이 판은 어쨌든 화투판에 가깝다라는 말씀도 주셨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바둑판이라고 보십니까? 화투판이라고 보십니까? 어쨌든 고급스럽지는 않은데 김관삼 변호사님 지금 돌아가는 일이 아까 말했던 현근택 변호사 같은 경우는 그 왜 뭐예요? 그 기록을 이렇게 나릅니까? 그 의심을 받고 있잖아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근데 다른 변호사들은 우리가 다 안 날랐다. 적이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이제 아까 우리 사법방해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리고 사법방해 이제 박찬대 의원의 이제 그런 거 제외하고 현근택 지금 부위원장인가요? 부위원장이 지금 그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 변호사로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뇌물 사건이 있고 대북 송금 사건이 있어요. 대북 송금 사건으로 변호사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론을 해서 들어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왜 뇌물죄와 관련된 사건의 기록을 입수를 해서 증거하고 증인신문 조서를 입수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준 걸로 지금 추론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 사실이라고 한다면 예. 우리가 유동규 씨 전 재판 때 재판 때 맨날 얘기한 게 뭐예요? 스파이 변호사를 얘기했잖아요. 스파이 변호사 이게 뭐예요? 스파이 변호사가 피고인의 변론을 해서 들어간 게 아니고 자기가 누군가를 위해서 옹호하기 위해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감시하러 들어갔다. 그렇죠. 감시하기로 들어간 거죠. 그러면 현근택 변호사가 지금 뭐 그전에 이제 방송에 나와서 여러 가지 하는 행태를 보면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이제 과도하게 여러 가지 좀 주장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왜 변호사로 들어갔을까? 그 왜 기록을 빼내서 주었을까? 그다음에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왜 변호사 사임을 했을까? 이거 자체는 딱 들어맞는 거예요. 왜 변호사로 들어갔는지를.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일종의 이제 사법방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기록을 입수해 보면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이랄지 수사에서 뭐 했는지를 현미경처럼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 거 전체를 자신에게 이제 유리하게 쓰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 뭐 검찰이 꽃놀이패라고 한다면 그 꽃놀이패를 이제 저지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 측도 뭔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현근택 변호사가 이른바 스파이 활동을 했을 것이다라는 것은 아직 단언할 수 없고 김관삼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추측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이 압수수색도 하고 수사를 하는 만큼 수사 결과 지켜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국회에서는요. 민주당이 주도로 8월 임시국회 회기를 단축했습니다. 이게 이 대표의 체포안 표결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꼼수다. 이런 지적 나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민주당이 비회기 기간을 요구하며 회기 종료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당대표 요구에 맞춰 체포 동의안 표결을 피하려는 꼼수이자 이후 이를 부결시키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합니다. 국회 회기를 입맛대로 재단하는 폭거를 강행한다면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이렇게 민영이 넘게 수사하는 것이 과연 정상입니까? 저희들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수사 영장 심사를 받겠다고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수사가 진행된 지 몇 달 만에 다시 소환해서 진행하고 이것은 검찰이 우리 국회를 좌지우지하겠다는 그밖에 더 되겠습니까? 찬성 158인, 반대 91인, 기권 2인으로서 제409회 국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국 국회 내부에서는 이재명 대표 한 명을 위해서 공당인 민주당이 국회 일정을 단축하는 초유의 회기 단축을 시도했다라는 다양한 어떤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민주당이 이 검수완박법을 강행하기 위해서 회기 쪼개긴 한 적이 있었지만
이 회기를 단축하는 일은 또 굉장히 이례적인데 김영주 의원님 민주당의 또 선배 국회의원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다 그 비회기 기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하기 위해서. 글쎄 저는 저게 꼼수가 아니고요. 바보들의 행진이에요. 센 비판인데. 네. 아니 검찰은 영장 칠 생각도 없는데 혼자서 이 시간에 쳐주세요.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아무리 그래도 이 국회 일정을 이 대표의 어떤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해서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게 괜찮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거 자체도 적절하지 않고 현재 예. 지금 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도 있고 심각한 여러 가지 민생 뭐 태풍 피해도 있고 뭐 매일매일 일을 해야 되는데 예. 그 이런 부분들을 뭐 내용이 어찌됐든 간에 송기현 의원이 저런 식의 얘기를 해가면서 검찰 이 기간 동안에 영장 쳐주세요라고 얘기하면서 회기를 이렇게 하는 것은 단축하는 거 상당히 그야말로 꼼수의 문제가 아니라 바보예요. 전략적으로. 이 시간에 칠 생각도 없는데 혼자서 비워놓고 있는 다른 사람을 만나줄 생각도 없는데 혼자 일정 안 잡고 있는 그 바보들의 행진이죠. 그리고 당내 비판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예. 그런 부분이고 아니 그럴 바에야 더 나아가서 국회를 해산하지 그랬어. 차라리. 예. 뭐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지금 이러한 결과들은 결과적으로 민주당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 국민의힘에게 주도권을 넘겨주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저는 정신 차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주 의원님의 돌직구 개인적인 견해였습니다. 성치훈 정치기 부의장. 이게 만약에 지금 26일부터 1일까지 비회기잖아요. 근데 검찰이 26일부터 1일까지 영장을 청구할 계획이 진짜 없었다면 괜한 회기 단축을 한 셈이 되는데. 그렇죠. 사실 그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거라는 것도 이재명 대표 측이나 민주당 측도 저는 알고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알면서 왜? 아까 말씀드린 명분 쌓기를 하는 거죠. 지금 너무 많이 쌓는데요. 민주당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도 몇 달 만에 갑자기 왜 불렀냐라고 좀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지금 사실상 몇 달 동안 2월에 체포동의안 처음에 온 다음에 그 이후로 6개월이 넘도록 수사를 하는 동안 뭐 결정적 스모킹건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의 그 진술 번복이라는 결정적 유일한 이 증언이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증언에 지금 검찰 측, 민주당 측 모두가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판부의 영장 실질 심사에서도 이것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민주당 측에서도 사실상 지금 이 영장을 치기 전에 사실 사건을 병합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병합에는 뭐 물리적으로 거의 2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기 단축을 한 것은 그 이재명 대표 측은 재판을 피할 생각이 없다. 뭐 증거 인멸을 위해 뭐 재판을 연장시킬 의도가 없다는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것이지 뭐 다른 다만 이런 행동들이 좀 이례적인 그 증거로 남지 않습니까? 한 번도 있지 않았던 회기 단축이 민주당에 의해서 기록으로 남는다는 것은 좀 매우 좀 유감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입장이 바뀌었을 때 국민의힘이 또 이런 회기 단축이라는 것을 활용을 했을 때 우리 당이 과연 그 당시에 그때가 됐을 때 그거에 대해서 비판할 자격이 없어지지 않나, 명분이 없어지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는 좀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김관선 변호사님 국회 회기라는 것은 민주당이 독점하고 있는 민주당의 전유물,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재명 대표 측의 전유물이 아니잖아요. 국회 회기라는 것은 민주당도 있고 국민의힘도 있고 정의당도 있고 다른 공당들이 다 있는데 이것을 다수 의석을 앞세워서 전유물인 것처럼 회기를 단축한다. 이것이 이 대표의 와 관련된 일정 때문뿐이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뜨거운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검사 측의 시각도 궁금한데 만약 검찰 입장에서는 다음 주에 영장 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민주당이 이렇게 딱 비얘기를 비워놨어요. 그럼 검찰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인가요? 아무런 느낌이 없죠.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너무 무감각한 거 아니에요? 아니 어차피 뭔가 조사를 하고 준비가 됐을 때 영장을 청구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무감각해요. 그래서 검찰이 30일 날 조사 받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자기들 지금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거예요. 막 회기도 막 줄이고 막 하면서 이때 빨리 영장 청구해 빨리 들어와. 이게 말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검찰이 그래 회기 단축시켜줬네. 이때 해줄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수사라는 게. 그래서 저것은 뭐 영향력은 제로인데 이제 정치적 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정치적 행위 중에서 아주 잘못된 행위다 이렇게 보고
저는 저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 국회 농단, 회기 농단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니 어떤 정책이랄지 법 통과를 위해서 회기는 늘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당의 권력자 한 명을 위해서 회기를 단축시켜요. 뭐 회기가 고무줄입니까? 늘렸다 줄였다 하게? 지난번 2월 달에는 3.1절까지 하자고 해갖고 늘렸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고무줄 늘린 걸 다시 줄여놓은 거예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라고 했더니 당의 한 명을 위해서 그냥 모든 사람이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거기에만 지금 뭐 제밥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지만 거기에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게 민주당의 회기에 관련된 흑역사로 저는 뭐 기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가 만약에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게 되면 민주당이 부결하면 방탄이라고 욕먹고 민주당이 가결하면 당이 어마어마한 혼란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다. 라며 회기를 단축했다라는 내용도 한 조간신문에 보도되고 있는데 민주당 내부의 비명계 의원들의 반응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송갑석, 표결 불참은 불가능이다. 불체포 포기 연설 준해서 판단할 것이다. 가결시킨다 이 말이죠. 조홍천 의원, 국민적 불신받는 상황, 이 대표 선언대로 실천에 옮겨야 한다. 가결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명계와 상당수 친문계 의원들이 체포동의안이 넘어와서 표결하면 우리는 가결시킨다라고 벼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회기가 단축됐어요. 김명민 최고위원 어떻게 보세요? 저 얘기에 이제 민영배 의원이 얼마 전에 그런 얘기했잖아요. 방법이 있다, 묘수가. 네네네. 체포동의안 오면은 다 같이 나가면 된다. 표결 안 하고. 그럼 여기에 남아서 표결을 하는 사람들은 이른바 수박으로 딱 낙인 찍혀갖고서는 정치 공세 엄청 받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번 혁신위원회가 만약 불체포 특권이 체포동의안이 올라와서 불체포 특권 내려놓는 맞네 얘기하고 있을 때 여기에 대한 만약 표결하게 되면 이거 기명 투표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얘기를 해갖고 또 한바탕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될 거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기존의 여론이 너무 안 좋으니까 방탄정당으로 본인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거 내려놓겠다고 선언도 한 내용들이 있고요. 중간에 뭔가의 꼼수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해서 검찰의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단서를 달아놨고 그 정당한 영장 청구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서 지금 비회기 기간의 영장 청구라고 하는 하나의 그림들을 그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아주 자연스럽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국회 내에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명분을 가지고 부결 행위에 나설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그 체포동의안이 올라왔을 때도 단 한 표 차이로 결국 아슬아슬하게 부결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이미 의견들이 다양하게 나오는 만큼 이번에 만약 구속영장 청구되고 나면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가 어떤 방식의 꼼수를 부리더라도 저는 사법부의 이 영장실질심사 재판을 받으러 이 구속영장,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점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첫 번째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 뜨거운 소식 3가지 엄선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만나보시죠. 오늘의 핫쌈 첫 번째 주인공은 민주당의 4선 국회의원 김상희 의원입니다. 국회 부의장 출신의 김상희 의원 왜 핫쌈에 선정됐을까요? 라임 사태 기억하시죠? 수많은 민간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봤던 라임 옵티머스 비리 의혹. 그런데 이 라임 사태 직전에 2억이라는 거액의 투자금을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돌려받은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금융당국에서는 이 과정이 너무 석연치 않다라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금감원, 라임 측이 다선 국회의원 등 일부 유력 인사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 2019년 환매 중단 직전 2억 원을 돌려받은 김상희 민주당 의원. 이게 우연이라면 굉장히 럭키하게 김상희 의원은 돌려받은 겁니다. 다른 수많은 민간 투자자들은 돌려받지 못했죠. 김상희 의원 측은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수천만 원 상당의 손해봤다. 특혜 환매한 바 없다. 거래증권사에서 나를 포함 전 고객에게 환매를 진행했다라고 특혜 의혹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금융수사 전문 김광삼 변호사님, 검사 시절에 금융수사 많이 해보셨잖아요. 지금 금감원에서
쭉 라임 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지기 직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샥 들여다본 거예요. 이 금감원에도 검사 출신 가 있잖아요. 네. 싹 금감원장이 또 검사 출신이에요. 금감원장이 싹 보니까 2억이라는 거액을 이 사태 벌어지기 직전에 민주당의 다선 국회의원인 국회부의장 출신의 김상희 의원이 돌려받았네? 이것이 좀 이상하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펀드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됐잖아요. 그럼 막 수조의 문제가 됐었고 또 옵티머스와 관련해서는 또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던 김상조 실장이 또 그때 환매하기 직전에 또 받아서 많은 논란이 됐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금감원에서 문재인 정부 때 이게 제대로 조사가 잘 안 됐다. 네. 그래서 다시 들여다본 거예요. 근데 다시 들여다보는데 좀 이상한 점을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환매가 중단되기 1, 2개월 전에를 딱 보니까 왜 1, 2개월 전에 보느냐? 그것은 지금 누구도 계속 돈을 넣어놓고 있어야 하는데 중간에 환매해서 돈을 가져간 사람이 누군가를 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농협중앙회랄지 뭐 한 3곳 정도 봤는데 그중에 여기에 다선 의원인 김상희 의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지금 만약에 김상희 의원이 우연의 일치로 환매를 시켜서 가져갔다고 하면 제복이 있는 거죠. 본인이 제복이 타고난 거고. 제복. 환매 안 한 사람들 지금 한 푼도 못 가져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뭐 소송 중에 있지만 돈을 가져갈 확률이 없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특혜를 주면서 김상희 의원한테 빨리 환매해라. 돈 돌려가라. 이렇게 얘기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손해를 봤다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 2억을 넣었는데 한 3, 4천 손해봤다고 해봐요. 그럼 1억 7천은 건졌잖아요. 건졌죠. 다른 사람들은 한 푼도 못 건졌어요. 그러니까 이걸 손해보고 안 보고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왜 김상희 의원이 이제 환매를 받을 수 있는 거에 있어서는 국회의원으로서 다선 의원으로서 어떠한 특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뭐냐면 이 환매를 해줄 때요. 가지고 있는 돈으로 환매를 해준 게 아니고 다른 펀드에 있던 돈을 가져다가 환매를 해줘요. 그러면 다른 펀드에 있는 가입한 사람들이 또 손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조적으로 정말 이제 특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이제 금감원에서 판단을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할 겁니다.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뭐 김상희 의원은 그러니까 형평성의 문제죠. 형평성의 문제. 형평성의 문제다라고 본인은 뭐 자기는 뭐 라임하고 상관이 없고 미래에셋하고 상관이 있다 하지만 결국에는 미래에셋이 라임에 연결해 준 그런 어떤 브릿지 역할을 했던 부분이고 만에 하나라도 본인이 얘기했거나 혹은 미래에셋 스스로에게 다른 사람과 달리 불공평하게 선처를 해줬다면 이것은 문제가 된다고 보여지고 우선 본인 스스로가 최소한의 어떤 그런 그 국민들에 대한 예의로서 다음 총선 불출마 선언부터 해가지고 사과의 말씀을 올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주 의원님의 돌직구였습니다.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고요. 두 번째 소식 만나보시죠. 핫쌈 두 번째 주인공은 정률성입니다. 팔로군 행진곡 등을 작곡하고 중국인으로 끝끝내 전향하지 않은 정률성을 광주시에서 최근에 수십억의 예산을 들여서 기념하고자 해서 논란이 된 바 있는데 알고 봤더니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이 정율성을 국가유공자로 서운하려다가 그 절차를 밟으려다가 공적 심사에서 부결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2017년 12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방중 당시에 정율성을 언급하자 정율성 조카 박모 씨가 포상을 신청했다. 청와대가 당시 보훈처에 긍정 검토를 주문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보훈처, 지금은 보훈부인데 당시 보훈처에서 심사한 결과 공적 심사에서 아니 이게 국가유공자로서의 면모보다는 오히려 해방 이후 북한 관련한 친북 활동이 너무 명백히 드러나서 당시 보훈처에서 부결시켰다라는 정황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언급 그 대목 들어보시죠. 出生于韩国的中国人民解放军军歌作者郑律成，两国人民友好交往
相辅相济的传统源远流长。 한국에는 중국의 영웅들을 기리는 기념비와 사당들이 있습니다. 광주시에는 중국 인민해방군가를 작곡한 한국의 음악가 정률성을 기념하는 정률성로가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중국인들이 정률성로에 있는 그의 생가를 찾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 언급 직후에 당시 문재인 정부가 이 정율성을 국가유공자로 서운하려 하다가 당시 보훈처에서 공적 심사를 받는데 김병민 최고위원님, 국가유공자가 아니라 오히려 이 친북 인사다라는 게 드러나서 당시 문재인 정부 산하의 보훈처에서도 제동했다. 네, 중요한 건 문재인 정부의 보훈처에서도 제동을 걸었다는 거죠. 예. 당시에 뭐 김원봉에 대한 서훈 추진부터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던 게 문재인 정부 당시 있었던 과거의 역사적인 문제였는데요. 당시에 있었던 이제 독립운동 과정에서 있었던 면들만 높이 평가하고 6.25 전쟁을 비롯해서 북한군과 같이 이 북한 측에서 활동했던 여러 가지 일들은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씻을 수 없는 아픔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싹 망각한 채로 이런 일들이 서훈이 추진되거나 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역사가 바로 서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들이 있을 겁니다. 역사적 공과 과에 대해서 공이 다 함께 평가해야 되는데 지금 와서 다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을 들으니까 약간 섬찟한 측면들도 있거든요. 왜요? 아니 중국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있는 영웅들이 대한민국에 기리는 내용들이 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영웅입니까?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탈하기 위한 이 북한의 침략 이런 과정들이 있었을 때 활동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여기에 대한 역사적 평가들은 분명하게 일어나야 되는 일들이겠죠. 그러니까 너무 이 지난날 있었던 당시의 상황들을 보게 되면 이른바 항일, 독립운동에 노력했던 사람들의 그 당시 행적에만 너무 초점을 맞춰서 나머지 그 이후의 역사들에서 깡그리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싶은데 역사에 대한 보편적인 평가를 가져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훗날 정치적 상황에서 마지막에 안 좋았던 몇 가지 일들만을 바탕으로 그런 정치인들의 전체 역사를 깎아내리는 일들이 또한 민주당의 여러 정치인들이 해왔던 역사적 평가인 것 같은데 왜 유독 북한 그리고 이 당시에 있었던 전쟁에서 활동했던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낮고 얕은 평가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숱한 논란들이 커지고 있는 것처럼 국민 정서에 위반되는 일들에 대한 정치권의 활동들에 대해서는 즉각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 보도를 봤을 때 문재인 정부 보훈처에서도 부적절한 인물이다라며 국가유공자 서훈을 중단시켰던 인물 정율성, 중국과 북한에게 영웅을 왜 광주시에서 예산 수십억을 들여서 기념하려 하느냐라는 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심각한데요. 왜요? 실제로 그 당시에 보훈처가 서훈에 대한 압박을 받았다라고 느낌이라는 것. 당시에 또 손혜원 의원 또 부친에 대한 부분이 있고 너무 기본적인 우리나라의 뭐 우리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특수성이 있습니다만은 물론 과거에는 19년과 48년 사이에 정치적 긴장 관계에서 둘 중에 하나를 과도하게 하다 보니까 저런 발언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최소한의 보험 기준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45년 이전에 말하면 친북 친중 활동을 허용하지만 45년 이후에 친북 친중 활동에 대해서는 정리해내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도 동의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런 동의 없이 그냥 중국 가가지고 뭐 사실은 식민지 해방동 그 활동하러 갔다가 팔로군 된 사람 많고요. 예. 그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남한이라고 하는 한국 사회의 특성에 비해서 그걸 무리하게 다 서운을 한다 그러면 사실은 뭐 거기에 대한 서운의 기준이 다 흐트러진다는 측면에서 아쉬움을 갖게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의 보훈처가 아주 잘했다, 기준을 정리했다라는 부분은 인정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률성 기념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자기 기념 사업에서 일을 하게 하는 게 맞다. 광주시가 나설 것이 아니라. 뭐 저 승률성로도 있고 예를 들면 윤희상 통일음악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우리의 음악가 예술가들 중에서 이념적으로 자익 성향이 있는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품어내는 것도 우리 과제고요. 독일하고 프랑스도 역사 교과서를 하는 학자들끼리 모아서 합의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는 필요한데 우리 사회에서 너무 지나치게 과거 역사적 부분을 이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입맛에 따라서 예. 재단하는 것 있다. 그런 면이 저는 아쉽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정일성 기념사업회 측에서 추진한다면 무엇이 논란이 되겠습니까마는 문제는 광주 시민들의 세금, 무려 50억 가까운 세금을 들여서 광주시가 이 공원을 건립 추진하려 하는 것이 과연 광주 시민들의 전폭적인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냐라는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는데 성추윤 정책위 부의장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문재인 정부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또 다르게 보면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저런 생각을 갖고 계셔도 보훈처가 그런 독자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을 정도로 정부가 민주적으로 운영되었다라는 저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일단 그 시대적 아픔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로서 그 시기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조금 조심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또 보훈부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대로 이 정일성이라는 분의 그런 친북, 친중 활동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이 정일성 기념 사업회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또 들어보면 그분이 그 이전에 항일 활동을 하면서 의열단에 가입했던 것도 있고 또 뭐 친가 외가 모두 독립운동 집안이고 또 해방 이후에 고향인 광주로 돌아오고자 하였으나 이 남북한의 그런 시대적 아픔 때문에 돌아오지 못했다는 사실들도 확인이 되었을 때 이분의 삶을 좀 시대적 아픔, 그 시대적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던 삶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이해를 해볼 수도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무엇보다 지금 광주에 조성되고 있는 내용들은 그의 그 정일성이라는 사람의 예술가로서의 그런 삶을 조명하고 있는 뭐 정일성 로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예술적인 측면에 좀 집중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은 공대로 또 과는 과대로 그 역사적 아픔에 의해서 나온 과는 과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는 건데 그런 의견에 대해서 마치 뭐 북한과 가까워서 뭐 중국의 뭐 저자세로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몰고 가는 것은 너무 민주당의 행동에 대해서 또 민주당 출신 광역단체장의 행동에 뭐 추진 사업에 대해서 너무 색안경을 끼고 보기 때문에 다 빨갛게 보이는 게 아닐까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관선 변호사님. 근데 좌익 연관성과 관련해서 이제 김원봉이랄지 그다음에 윤희상 이런 사람들이 논란이 됐었어요. 그런데 정일성은 이거 차원이 달라요. 왜 차원이 다르냐면 일단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유공자로 서원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의열단을 활동한다고 하는데 의열단과 관련된 것을 찾지 못했어요. 예. 뭐 감형을 했냐 안 했냐. 근데 의열단 뭐 간부학교 밑에서 양성학교 다녔는데 다닌 것도 못 찾아가지고 유공자가 안 됐는데 자 일단은 국가유공자로서 독립운동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 많이 밝혀졌고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두 가지죠. 이 정일성 씨가 사실은 이제 중국에서 활동을 하고 6.25 때 중국 공산당에 가입을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중공군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때 중공군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중국인 여자하고 결혼을 해요. 그러면서 중국 이민 해방가를 또 작곡을 해요. 거기다가 또 북한과 관련해서는 북한에 또 군가를 또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중국이나 북한에 있어서는 이 사람은 엄청난 공로자예요. 그래서 중국이 그 뭐 건국하는 데 있어서 뭐 백인에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유공자랄지 기념사업은 중국이나 북한에서 해주는 게 맞죠. 그걸 왜 우리나라에서 하냐는 거죠. 우리가 공과 얘기하지만 공을 아무리 봐도 찾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왜 이런 사람을 광주에 뭐 고향이라는 이유로 여기서 광주에 어떤 세금을 가지고 이런 기념사업회라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다고 봐요. 현재 지금 광주 강기정 시장은 계속해서 건립을 추진하겠다라는 강행 입장인데 이게 전 국민적인 이슈가 돼버렸고 특히나 김병민 최고위원님 예. 광주 출신에 광주에서 교장 선생님까지 하신 연평도 서정호 하사 전사자의 모친 김호복 여사 같은 경우는 피눈물이 난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지금 광주 강기정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이 정일성 기념 사업이 지금 상처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글쎄요, 이게 정치적 노선에 따라서 반드시 입장을 못 굽힌다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다시금 한번 어떤 국민적인 여론을 다시 한번 들어보는 과정이 필요할 것인가 이 문제를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라는 지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 김호봉 여사가 하고 있는 말씀이
누가 여기다 되게 반박하겠어요. 우리 아들이 연평도에서 나라를 지키다가 복무하다가 북한군의 포격 때문에 그 자리에서 산화했어요. 서정화사는. 예.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산화했는데 광주 출신 엄마가 아들을 북한에서 잃었는데 이 정일성이라는 사람이 한 업적은 6.25 전쟁 때 우리 국군에게 총뿌리를 겨눴던 이 북한군의 사기를 북돋기 위해서 그 노래를 만들고 끝까지 전향하지 않고 살다가 간 인물이잖아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 우리 돌직구쇼의 멤버기도 했던 강기정 시장이 이 돌직구쇼 방송을 좀 보고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주만의 문제를 넘어서 사실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로 떠올리는 상황이니만큼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끝끝내 추진하게 된다면 대한민국 내에 대한 갈등이 증폭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이로 인해서 방금 전에 김진애 앵커가 얘기했던 숱한 지난날 아픔을 갖고 있던 사람들의 오열, 그 슬픔을 도대체 강기정 시장이 어떤 방식으로 그들의 아픔을 보다듬을 수 있겠습니까? 강기정 시장도 결국 민주당 소속의 지방자치단체장이죠. 저는 더불어민주당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한 입장을 피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러한 기념공원을 만들겠다고 하는 일들이 그동안 대한민국을 해야 하는데 또 대한민국에 대한 역사를 사실상 부정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가장 적극적인 활동을 해왔던 사람을 특히 문재인 정부 보훈처에서도 서운을 당시 반대했던 그런 인물에 대한 활동이 있기 때문에 이쯤 되면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일에 대한 부당함을 강기정 시장을 설득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 그런 일들을 만약 끝끝내 민주당과 강기정 시장이 하지 않게 된다면 앞으로 두고 이 문제를 두고 국민적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체성마저 부정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정치적 오명 벗어날 길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싶습니다. 예, 물론 이제 강기정 시장이 밝힌 바처럼 역사적 인물의 공과관은 역사와 이 국민들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맞는 말씀이시긴 한데 이것이 지금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있다면 우리 국민들에게 상처가 되고 있다면 한 번쯤 그 말도 강 시장이 새겨들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정치권의 의견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엔 뜨거운 소식, 세 번째 소식 만나보시죠. 박영수 전 특검이 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약속받은 200억 중에 그 100억이 알고 봤더니 8층 상가다라는 내용이 검찰 공소장에 적혀 있습니다. 8층이면은 굉장히 나중에 자산 가치가 있는 8층 상가로 받기로 돼 있다라는 게 검찰 공소장 내용인데 8층이면 이거 너무 높은 거 아닙니까? 대장동 일당 200억 약정, 8층 상가가 이거 100억 가치다. 토지 보상 자문 수수료 나머지 100억, 도합 200억. 딸 허위 채용 관련해서도 화천대유가 월급 400만 원, 법무법인 강남 박 전 특검이 근무했었던 월급 200만 원. 뭐 저 몇백만 원은 이제 눈에 안 들어오고 일단 상가가 좀 눈에 들어옵니다. 8층 상가, 나머지는 자문료다. 200억 중에 100억은 8층 상가로 받기로 했다라는 검찰의 공소장 내용이 오늘 보도가 됐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야 이거 그래도 특검을 지내셨던 분인데 8층 상가라니요? 노다지를 캐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 노다지가 제대로 안 돼서 결국은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건데. 검사 선배죠? 예, 선배죠. 뭐 선배고. 이분이 우리가 가장 성공한 특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제 특검 전부터 대장동과 연관을 지었어요. 그러면서 특검 이후에 이제 이런 걸 한 거예요. 아까 그 100억, 200억 하니까 밑에 딸이 받은 200만 원, 400만 원은 짬푼이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큰 돈뿐만 아니라 이게 짬푼까지 왜 챙겼을까? 좀 굉장히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짬푼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짬푼이? 짬푼은 작은 돈을 우리가 짬푼이라고 하잖아요. 작은 돈을 짬푼이라고 한다. 근데 200억, 100억 정도까지 다 약정하고 받기로 한 사람이 웬만 딸까지 자기 법무법인에다가 취직을 시켜가지고 이게 전형적인 이제 그 기업에서 업무상 횡령에 해당되거든요. 예. 특검까지 하고 중수부장까지 했던 분이잖아요. 왜 이런 걸 당연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문제가 될 것이 아니다고 생각했는지 참 이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대장동 같은 경우도 사실은 중수부장하고 특검을 해봤으면 이게 나중에 여기에 이렇게 갑자기 많은 돈을 얻게 되면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라 네. 그런 감을 검찰 경력 정말 몇십 년 된 사람이 충분히 할 수 있었지 않을까요? 그럼 처음부터 이제 발을 안 들여놔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돈에 뭐 굉장히 욕심이 갔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본인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지금 다 부정되고 있잖아요.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 볼 때 굉장히 안타까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아니 그 안타깝다면 이런 짬푼이든 큰 푼이든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셨어야죠. 그 관리가 안 됐다면 그러니까 안타까울 건 없죠.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네. 좀 그냥 왜 하지 못했을까? 자기 관리를 더 철저하게. 네, 거기에 대한 뭐 같은 검사 출신이고 선배로서 안타까움이. 네. 윤기중 교수께서 돌아가신 작고하신 아들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한 말이 그거라는 거 아닙니까? 너 돈 받지 마. 근데 이제 검사 때 돈 받은 게 아니고 이제 변호사 하면서 돈 받았고 특검 때 받은 거긴 맞죠. 예. 근데 하긴 뭐 특검은 공직자가 아니다 이런 말도 했었죠. 특검 공직자죠 당연히. 예. 그런데 이제 돈이라는 것이 이제 과도하게 탐욕을 내게 되면 사실 이제 우리가 꽁돈이 없다는 얘기하잖아요. 뭔가 큰 돈에는 함정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반 사람이 모르지만 적어도 뭐 검찰에 좀 수없이 오랫동안 몸담은 사람이 이제 그런 걸 알고도 했는지 아니면 모르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거의 본인의 인생이 다 지금 부정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장동 일당들의 문제를 들어주고 자문해주고 해결해주는 대가로 8층짜리 상가를 받기로 했다. 박영수 전 특검이 승낙했다라는 내용이 검찰 공소장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물론 박 전 특검은 억울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이것이 아직은 뭐 재판 결과로 나오지 않았으니만큼 재판 결과 지켜봐야 했지만 검찰 공소장 내용이 사실이라면 김영주 의원님, 박영수 전 특검은 좀 억울할 수 있겠군요. 8층 상가를 받은 게 아니니까 아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받았으면 더 큰 문제죠. 예.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뭐 받았지 않았으니까 뭐 제가 경한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뭐 특검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어떤 상징적인 어떤 말하자면 자기야 뭐 공인이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인 이상의 어떤 그야말로 기존의 검찰 권력이나 기존의 재판부가 온당하지 않아서 세우는 특검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윤리적 의식과 공적인 의식이 높아야 되는데도 그게 우리나라의 굉장히 큰 비극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검조차도 저와 같은 사람들이 특검이 된다.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이제는 특검도 못 믿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계속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나라는 어디에서 건의와 중심을 세워갈지 본인이 그것부터 판단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군다나 실제로 공공연하게 고위공직자들이 자기 딸들을 허위 채용하고 뭐 두 군데 세 군데에서 월급 받게 하는 저런 것들이 올바른 인식인지 우리는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 검찰 공소장을 보면 아까 김광삼 변호사님께서 뭐 짬푼이라고 했습니다만 검찰 공소장대로라면 박영수 전 특검이 최순실 사건 특검에 임명되면서 본인의 변호사 수입이 줄어들 것을 걱정해서 김만배 씨가 있는 화천대유 측에게 딸의 채용을 청탁했다라고 공소장에는 검찰 후배들이 적었어요. 그러면 이 검사 후배들이 이걸 적을 때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아니 변호사 수입이 특검을 맡아서 줄어들 것을 우려해서 화천대유에게 딸의 취업을 청탁했다라뇨. 그 몇 달. 게다가 박영수 특검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탄핵하는 과정. 그 과정에 있었던 역사상 굉장히 유일했던 특검을 했던 분 아닙니까?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내용들을 보면 이제 과거에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있었던 내용들까지도 실질적인 범죄로 다 처벌을 받도록 했던 그 특검에서의 엄청난 일들이 전개가 됐었는데 본인이 지난날 해봤던 행적들을 생각하게 된다면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이중적인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소름이 좀 돋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 화천대유, 대장동에서 일어났던 일들이라는 게 이렇게 박영수 특검처럼 힘이 있는 전직 검사 출신의 사람들이 같이 있었고요. 정관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런 엄청난 일들이 초래된 겁니다. 이제 결국은 사법적 정의가 반드시 구현돼야 된다고 박영수 특검마저도 실제로 저런 상황에 놓이게 됐으니 우리가 그다음 50억 클럽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의혹적 인물들에 대해서 아직 하나도 제대로 발견되지 못한 일들이 있게 되는데요. 50억 클럽 철저하게 수사하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로 인해서 사실 이 모든 일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인데 과연 그 일에 대한 최종적인 진실의 끝에 이재명 대표는 어떤 방식의 입장을 취하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예.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오염수 방류 논쟁에 참전을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금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잘못됐다라며 비판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적극적으로 막을 수가 없다라고 했었던 문재인 정부 당시 관료들의 멘트가 생생하게 기억나서 정치권에서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주제 공개합니다. 과학에 대한 믿음, 오염수 참전의 이유. 어제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고 정치권에서는 뜨겁게 논쟁 중입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이송強化キースイッチオンにしました。もう絶対流すだろう。俺ら反対してももう流すんだろうっていうのはもう予想はしてました。監視してるわけじゃないので。本当に30年で終わるのかもお金の問題じゃないと思うんですよね。お金がない。 일본 정부에 대해 앞으로 30여 년간 계속될 방류 과정에서도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정보를 공개하기를 기대하고 또 촉구합니다. 유통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온라인 상품권 환급이라든지 그리고 제로페이를 통한 모바일 상품권 할인 지원 등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수산물에 대한 소비 할인 행사가 연내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페이스북에 오염수 방류가 임박했을 때 본인의 페이스북에 바둑 얘기를 페이스북에 올려서 지지자들이 그렇게 참 신선 노름한다 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이 이렇게 페이스북을 올렸습니다. 문 전 대통령 봐라. 바둑 얘기 올리지 않냐. 민주당과 다른 반응이다. 민주당 지지자분도 이제 현실을 직시하라. 라고 하태경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군요. 그러자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은 문 전 대통령이 하태경 의원을 언급하면서 현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오염수 방류 논쟁에 적극 참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하태경 의원 때문에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사실은 지지자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신선 노름한다라는 비난 때문에 본인의 입장을 밝혔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나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한 현 정부의 대응이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라며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논란에 적극 참전을 한 겁니다. 그러자 하태경 의원이 다시 재반박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적극적으로 반대 안 하지 않았냐 라며 비판했습니다. 하태경. 문재인 정부 당시 정의용 외교부 장관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반대할 거 없다라고 밝혔고 문재인 정부의 책임 있는 관료들이 다 찬성하지 않았냐. 비록 퇴임은 했지만 일관성은 지키라 라며 하태경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꼬집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정의용 실장의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본 영토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관할 수역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사안은 원칙적으로 일본 정부의 주권적 결정 사항입니까? 예, 원칙적으로 그렇지만은 그 결정에 따라서는 다시 지정국에 여쭙겠습니다.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어떤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한 번이라도 일본의 해양 방류에 대해서 동의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정부의 반대 입장은 변함이 없는 거죠. 반대를 한다기보다는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일본에게 줄기차게 일관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볼 때 IAEA 기준에 맞는 그 적합성 절차에 따라서 된다면 저희가 굳이 반대할 건 없다고 봅니다. 하태경 의원이 문제 삼고 있는 게 이 대목인데 문재인 정부 때 책임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 관료들이 하는 말이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는 거와 똑같아요. 예. IAEA 기준에 부합한다면 우리가 반대할 필요는 없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우리가 일본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 당시 민주당 이재정 의원도 일본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 없지 않느냐라고 동의를 묻는 질문. 지금 당시 문재인 정부 때 했던 말이 지금 윤석열 정부 하는 말과 똑같대요. 네. 앞서 우리가 영상을 봤습니다마는 이재정 의원의 질문 의도가 윤석열 정부의 입장하고 다르지 않네요. 문재인 전 대통령 그런데 왜 그땐 가만히 계시다 지금 다른 소리 하시는 거예요? 강경화 장관은 발언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예. 오히려 정의용 장관이 말씀하신 IAEA 기준을 맞다면 반대할 명분이 없다. 이런 부분은 이 정부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제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좀 SNS를 끊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지금 하태경 의원을 띄워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뭐 이익 본 게 있습니까? 본인 스스로도 뭐 잊혀지고 싶다면서요. 밑에 양산까지 내려가셨으면 굳이 저런 활동을 통해서 왜 하태경 의원을 띄워주고 있는지 지금 현재 뭐 민주당에서 아예 국민의힘 비밀당원으로 가신 건지 좀 제가 말이 과합니다마는 본인 정부에서 뭘 했는지에 대해서 반추해보고 그러니까 오히려 역으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하셔야 될 말씀은 내 정부 때 저런 문제 있었는데 내가 결코 강하게 반대 목소리 못 낸 데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 말밖에 할 게 없어요. 그때 장관들도 윤 정부와 다른 부분이 없었다는 것이 내가 잘못했다. 관료주의에 깔아맞춰서 사실은 정의용 장관도 저하고 같이 국회의원 했습니다마는 외교부 관료 출신들이 장관을 하니까 그런 과학주의에 빠져서 과학주의의 늪에 빠져서 저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IAEA가 과학기라고 얘기하지만 IAEA는 친원자력 국제기구입니다. 그렇다고 반과학기구라고 할 수 없지만 실제로 그린피스라든지 다른 시민단체 입장과 다를 수밖에 없어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원론적으로 보면 과학을 뛰어넘어서 매번 뭐 50톤, 500톤씩 30년을 물에 붓는데 물이 깨끗할 수가 있습니까? 국민들이 그것을 뭐 바다가 다 해결해 줄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찜찜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과학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의미에서 조금 생각 있게 대처해 주셨으면 한다고 제가 문 대통령께 고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김영주 의원의 돌직구 발언이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제발 SNS를 끊어라. 김영주 의원님의 개인적 견해도 전해드렸고요. 성춘 정치부의장,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는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뭐 이런 해명성 발언도 있더군요. 그렇죠. 뭐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도 지금 윤석열 정부가 똑같이 뭔가 IAEA나 일본 정부에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만약에 민주당 정부에서 그걸 방류가 이렇게 임박했을 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윤석열 정부가 똑같이 행동했다면 전 민주당 지지자고 민주당 소속이지만 문재인 정부 아니면 민주당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현 정부, 이 방류를 하는 시기의 정부는 끝까지 뭔가 계속 요구를 하고 그리고 방류 임박했다면 그때는 반대 목소리를 명확하게 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저 반대의 기록을 남기는 게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전 왜 이렇게 정부 관계자나 지금 많은 과학자들이 100% 확실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과학에는 100% 뭐 제로 이런 것이 없습니다. 제로에 가깝다. 100%에 가깝다. 왜냐하면 과학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검증을 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지금 사실상 인류가 최초로 경험하는 그 지진으로 인해서 파괴된 원전에 오염된 오염수들이 방류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오염수들이 나중에 혹시 문제가 되었을 때 이게 뭐 몇 개월 뒤일지 몇 년 뒤일지 십수년 뒤일지 알 수 없습니다. 문제가 되었을 때 우리 정부가 한국 정부가 그 당시에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의 제기를 할 거면 그 방류 직전이라도 반대 입장을 명확히 표명했다는 증거를 남겨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끝까지 하지 못했다는 것에 분노를 하고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오히려 정부 여당이 민주당에 저는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야당으로서는 좀 이따가 광화문 광장에서 이제 행진도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야당이 이런 극렬하게 반대했다는 기록을 남겨놓는 것이 향후 혹시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당시에 그 시기에 그 대한민국 정부가 그 당시에도 제1야당은 극렬하게 반대했었다. 국민들 다수도 반대했었다.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대해서 항의하고 뭐 배상권을 청구하고 그런
뭐 일련의 과정들에 있어서 우리 정부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에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 도움을 주고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야에서는 계속해서 설전 논쟁 중입니다. 특히 야당에서는 정부 홍보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여야의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이 반대하는 일본의 그 오염수 방류를 그게 안전하다고 홍보하는 예산을 쓰고 있으니 이거는 진상규명을 해야죠. 그리고 그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국민들이 전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답정너식으로 답을 정해놓고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홍보물도 막 정부가 만들고 그런 선전들을 나서서 한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런 홍보 활동들은 다 해놓고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이건 눈 가리고 아웅이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때문에 정말 대한민국 앞바다가 생태계가 난리가 날 것 같은 얘기들을 수차례 해왔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우리 어업인들 또 어민들의 피해가 크다는 얘기들을 늘 하지 않습니까? 정말 무책임한 정치인들의 발언들 때문에 오히려 이 수산업 생태계가 정말 어려워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지적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짜뉴스는 가짜뉴스로 바로 잡고 또 정부의 예산을 바탕으로 이 어업인들에게 어떻게 지원할지를 얘기하고 많은 국민들 가운데 우려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특히나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서 정부와 많은 과학자들이 오히려 미국, 캐나다 쪽으로 가기 때문에 대한민국 앞바다의 수산물은 안전하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걱정되는 것이 이 국민들 마음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전문가에게 모닝콜을 걸었습니다. 굉장히 바쁘신 분인데 제가 모닝콜 걸었어요. 서울대병원 핵의학과 교수입니다. 강건욱 서울대병원 핵의학과 교수에게 김진애 모닝콜을 걸었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답변이 나왔는데요. 들어보시죠. 수산물 먹어도 될지 국민들 걱정이 좀 큰데 교수님께서 향후 6천억 년은 문제없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혹시 그 근거가 어떤 걸까요? 삼중수소가 22조 베크렐이라고 매년 이제 방출하겠다 그러는데요. 그것이 이제 미국까지 갔다가 와서 희석이 되면 1리터에 한 100만 분의 1 베크렐 정도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이거는 우리가 먹는 생수의 한 100만 분의 1 정도 수준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마시는 생수에 삼중수소가 더 많다는 말씀이신가요? 우리 몸은 삼중수소를 한 40베크렐 정도 누구나 갖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매일같이 우리가 먹는 물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방사성 물질이 방류됐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피해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렇죠. 우리는 1994년부터 지금까지 연근해 또 뭐 표충수, 신충수, 해조류, 어류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론적으로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지금쯤 우리나라의 극미량이지만 맞습니다. 그런데 매번 측정을 해도 큰 변화가 없는 걸 봐서는 그 극미량은 뭐 측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영향은 없다. 방류 끝나는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다. 뭐 이런 일각의 지적도 있던데. 그건 맞습니다. 현재는 당장의 기술로 이 폐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술 발전을 시킨 다음에 폐로를 하겠다는 거고요. 만약 기술 발전이 뭐 늦어진다면 더 늦어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30년이 되든 50년이 되든 지금 중국은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200조 베크렐 삼중수소를 매년 서해 바다로 내고 있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거죠. 김진애 앵커의 모닝콜이었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총선이 다가오니까 여의도에서 꿈틀꿈틀 총선을 염두한 움직임들이 여러 관측되고 있습니다. 주제 공개합니다. 원희룡 장관, 나경원 전 원내대표, 그리고 총선, 한동훈의 출장비, 다양한 이야기들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발언이 야당에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 중립을 어겼다라는 야당의 지적인데 여당에서는 아니 이게 무슨 정치 중립을 어긴 발언이냐라며 반박하고 있는 논쟁 사안입니다. 들어보시죠. 그때부터 한 달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잠이 들기만 하면 꿈을 꿉니다. 근데 꿈속에 대통령이 딴 사람이에요. 지금 자꾸 재판장에 가는 그 사람 있잖아요. 아침에 깰 때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적을 우리가 만들어냈고 경험했구나. 이제 몇 달 앞으로 다가와 있는 국가적인 또 한 번의 재편, 이때 모두가 힘을 합해서 정권교체의 한 단계 전진, 한 단계 정권교체의 강화, 이것을 이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현직 장관이다 보니까 더 이상의 표현은 살짝 자제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발언을 두고 민주당에서는 총선 지원을 약속한 거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다라며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김광선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아침마다 윤 대통령의 당선이 감사하다. 아니 그건 선거법 위반 될 수 없죠. 이제 본인이 지지를 했었고 네. 또 관련 역할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건 이제 문제가 없는데 이제 국토부 장관으로서 이제 밑바탕을 깔아놓겠다. 그래서 이제 선거에 관련된 국민의힘 관련된 사람이 이제 당선될 수 있도록 자기가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이제 정치적 중립성이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대목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정도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거냐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고 좀 경계성이 좀 있다고 봐요. 국토부 장관이잖아요. 국토부 장관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인프라, 뭐 철도, 항만, 그다음에 뭐 도로, 주택 이거에 관계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국토부 장관에서 정말 열심히 잘해서 여러분들 선거에 도움이 되겠다. 그럼 이게 선거운동이 아닌지 국토부 장관으로서 어떤 자신의 결의를 다진 것인지 좀 얄만모호하기는 하지만 거기에 이제 선거와 관련된 뉘앙스를 풍겼기 때문에 이건 정치의 중립성이 문제가 된다고 뭐 야당에서는 충분히 제가 볼 때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봐요. 예. 하지만 이제 법적으로는 공직선거법 위반 되기는 뭐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정권 교체 강화를 이뤄내야 한다. 이 부분을 지금 야당이 문제 삼은 건데 원희룡 장관 본인도 이제 법률가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해서 더 이상 내가 얘기하면 뭐 법적인 논란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다라고 해서 뭐 향후 크게 뭐 정치적인 논란이 될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총선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느낌은 팍팍 받습니다. 원 장관도 출마하는 건 아니냐 뭐 이런 관측도 나오던 터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몸풀기에 들어갔습니다. 영상 보시죠. 오래간만에 여의도에 오면서 요새 지역에만 있으니까 늘 셔츠에 운동화를 입다가 오늘 전투복을 오래간만에 입고 왔습니다. 나경원 대표님께서 깃발 들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지금보다 이 배지가 뭐 이렇게 뭐 이런 게 뭐 그거 필요하겠죠. 계급장이 좀 있어야 뭐 일을 하지 않습니까? 총선을 앞두고 몸풀기에 나선 일정이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뭐 지나친 확대 해석이고요. 여권에서 이제 수도권 위기론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건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수도권은 항상 위기이자 또 기회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모두 사실 자만하지 않고 끝까지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뭐 여러 주요 인사들이 몸풀기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되고 있고요. 국민의힘의 조강특위가 조직위원장 10여 곳을 내정했는데 그 내용도 한번 보시죠. 오신환 전 의원을 그 광진을 조직위원장으로, 이승환 전 행정관을 중랑을, 고석 변호사를 경기 용인병 등등 내정했고, 지금 그런데 사실은 이분들을 내정했다라는 기사에서 우리가 읽어야 할 것은 국민의힘의 조강특위가 서울의 대다수 지역을 조직위원장, 당협위원장 없이 비워뒀다는 겁니다. 그거를 읽어내야 하는 게 더 기사의 핵인데, 광진갑에서 지난번 선거를 치렀던 김병민 당협위원장 계시지만 그 광진갑 김병민 이런 지역 몇 명 빼고 서울의 서대문, 갑을, 마포 대다수 주요 서울 지역을 국민의힘이 이번에 다 비워놨어요. 그거 왜 비워놓은 거예요? 사람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낸 사람들이 선거에서 이길 사람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겁니까? 그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제 국민의힘에서 사람이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정말 내적으로 봤을 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국민의힘이 깃발을 들고 총선 승리로 윤석열 정부에 한번 제대로 힘있게 일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솔직히 꽤나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선거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민주당과 어떤 후보를 냈을지 전략적인 판단 등이 중요한 걸 텐데요. 대진표. 네, 아마도 전략적인 내용들을 위해서 많은 부분들을 비워놓고 간다는 것은 선거가 점점 다가왔을 때 가장 최적의 경쟁력을 가진 인물로 수도권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싶고요. 정말 최소한의 몇몇 사람들만 일단 내정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오신환 부시장 같은 경우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찰떡궁합으로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 서울시의 전폭적인 이 지원
지원과 함께 광진 탈환에 대한 의지를 좀 갖고 있는 면으로 보이고 조금 전에 나왔던 중랑을의 이승환 전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박홍근 전 원내대표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거물 지역이지만 젊은 피가 한번 도전해서 한번 제대로 된 총선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된 아주 소수 지역에 대해서만 일단 내정을 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아마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 정말 경쟁력 있는 인물들이 총선을 앞두고 주민들께 선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법원이 한동훈 장관의 출장비 내역을 공개하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9일간 미국 출장비 4,800여만 원의 집행 내역, 증빙서류 공개하라 라고 했지만 법무부가 국가안전보장, 외교 등에 관한 사안이라 공개를 거부했는데 법원이 어제 공개하라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추훈 부의장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한동훈 장관의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입장을 바로 말씀하실 텐데 이게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께서는 본인의 이름이 뭐 주어로든 목적어로 들어가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도어 스태핑 때 질문을 단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다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저 본인이 좀 곤란한 상황에 대해서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답변했던 한동훈 장관이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궁금하고요. 근데 그 본인이 목적어나 주어로 들어가진 않았지만 본인이 속해 있는 법무부, 그 전에 속해 있던 검찰 관련된 이야기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명확하게 얘기 안 한 적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검찰의 그 특수활동비 내역에 대해서 뭐 불투명하게 공개한 거에 대해서 뭐 몇 개는 가리고 링크가 휘발된 거에 대해서 공개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동훈 장관이 뭐 이전까지 당당하게 밝혔던 모습과는 달리 좀 다른 모습을 보여왔는데 과연 이 본인의 출장비 의혹에 대해서 이걸 내역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전 특활비처럼 좀 불투명하게 공개를 할지 좀 애매하게 공개를 할지 아니면 좀 당당하게 다 공개를 하면서 한동훈 장관 특유의 뭐 이런 발언들을 쏟아낼지 저는 관심 깊게 지켜볼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건선 변호사님. 일단 금액이 한 4,800 정도 돼요. 네. 근데 이제 일일이 다 증빙서를 내면 아무리 정당이 썼다 하더라도 이제 그거 가지고 야당의 공개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법무부나 청와대, 옛날에 청와대죠. 마찬가지죠. 국가안전보장, 뭐 외교관계 이런 것들이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공개할 경우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 그래서 다 거부를 하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에서 거부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 법원에서는 공개하라고 그랬어요. 특히 김정수 여사와 관련된 부분. 예. 그런데 1심, 2심 전부 다 했는데 다 불복했잖아요. 정보 공개하라고 나왔는데 불복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동훈 장관이 과연 이걸 불복할 것인지 아니면 다 공개를 할 것인지 제가 볼 때는 공개하는 게 좋겠어요.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측에서는 특히 9일간의 일정 중에서 3일간의 일정이 비어 있어도 불분명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제 한동훈 장관이 엄청나게 야권으로부터 조명을 받고 있고 아니면 비판을 받고 있고 공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 가서 그런 비밀을 주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본인의 어떠한 정치되건 아니면 장관직으로서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불복하지 말고 그냥 공개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의 김연아 전 의원이 당에서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자, 당협 운영 미숙, 품위유지, 지위 신분 남용 금지 위반 등등의 이유로 징계가 의결됐고요. 3개월 징계가 됐습니다. 김연아 전 의원은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자 김 전 의원이 SNS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징계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면서 정치자금법 징계 대상은 아니었다라며 본인의 억울함을 결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자, 김병민 최고위원님, 예. 정직 3개월. 당원권 정지 3개월이면은 굉장히 중한 징계입니다. 예.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을 일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있었던 윤리적 문제 등을 들어서 3개월 정지를 내렸는데요. 그럼 9월, 10월, 11월 사실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중요한 시간에 이제 당원권이 정지돼서 당협위원장 활동을 못하는 거라 김연아 전 의원에게는 굉장히 좀 치명적인 상황이 될 텐데 아무튼 조속하게 수사 결과가 나와서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정리가 빨리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에서 김남국 의원의 제명을 부결시키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윤리특위 소속의 한 의원, 민주당 소속 윤리특위 위원 3명이 반대표를 던져서 부결시키기로 가닥을 잡았다.
결국에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김남국 의원을 제명 안 시키는 방향으로 민주당이 가닥을 잡았다라는 관측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대신 30일 출석 정지로 가름한다라는 얘기도 나와서 향후 논란이 될 걸로 보입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이번 한 주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풍성한 소식과 시원한 돌직구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